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 기초통계 두 번째 수업을 맡은 정보사회학과 18학번 차주희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항상 금요일마다 연휴가 껴서 실시간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녹화 강의로 준비하게 되어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번 주 수업과 이번 주 수업만 잘 이해하더라도 여러분은 벌써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가설 검정 방식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간단한 예제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되새기면서 이번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것은 여러분의 멘토분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멘토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저번 시간 배운 것을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저희는 통계를 배우는 이유, 중심 경향성, 산포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통계 지표를 배웠죠? 지금 혹시 머릿속에 몇 가지 통계 지표가 떠올랐다면 성공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 편차나 범위나 평균 이런 게 혹시 떠오르셨나요? 그러면 아주 열심히 수업을 들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끝났었죠.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해서 통계 지표를 통계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파이썬을 통해 시각적으로 이런 통계 지표를 나타내니까 재밌지 않았나요? 뭔가 엄청난 것을 할 수 있게 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규 분포와 중심 극한 정리를 살펴볼 것이고 전반적으로 가설 검정을 공부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가설 검정 과정, 이거 딱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꼭 가설 검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 시간에 꼭 이해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벌써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정규 분포와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오늘 가설 검정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 또는 가우스 분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저번 주 배웠던 연속 확률 분포 중 하나입니다. 정규 분포는 수집된 자료의 분포를 근사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소개해드릴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의 평균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 다른 분포들이 근사하다고 수정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의 모양은 두 개의 매개 변수인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 모양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정규 분포의 모양들을 살펴볼 거예요. 아까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정규 분포의 모양이 결정된다고 하였죠? 여기 빨간 것을 보면 표준 편차는 1이고 평균은 0인 그래프입니다. 0인 분포입니다. 이 빨간 것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심 극한 정리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진 독립변수 n개의 평균의 분포는 n이 적당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정리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중심 극한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는 이 정리를 통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일단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모집단의 모수를 기반으로 한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점을 이용해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들이 이루는 표본 분포와 모집단 간의 관계를 증명하고 수집된 표본의 통계량을 이용해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모집단 분포에 상관없이 큰 표본들의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이 예시는 중심극한 정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주사위를 n개를 흔들 때 나오는 눈의 합이 분포가 n이 확대됨에 따라서 정규 분포의 근사치에 접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왼쪽 상단에 위치한 것은 n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고 맨 끝에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것이 n의 개수가 커지는 것인데 정규 분포에 점점 근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추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론 통계는 모집단에서 샘플링한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고 그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큰 원이 모집단이고 그 중에 몇 값을 샘플링한 게 표본이에요. 이 결과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표하는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바로 추론 통계입니다. 추론 통계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 집중합니다.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보고 모집단을 추정하기 때문에 표본 특성이 모집단을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해요. 다음으로 표본의 확률 분포는 어떠한지 집중해서 알아봅니다. 어떤 분포이냐에 따라 추정을 위한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표본의 수가 많아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됩니다. 이 표본의 수가 많아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하다는 것은 아까 중심극한 정리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집중하는 부분은 추정된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추정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추론 통계 시 집중하는 부분은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본의 확률 분포는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추정된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간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다룰 가설 검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가설 검정은 표본을 통해 모집단에 대한 주장, 즉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대립 가설을 채택하고 기무 가설을 기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려면 반증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반증 가능성이라는 것은 가설이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반증될 가능성. 쉽게 말하면 H1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H0이 아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H1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H0이 아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을 반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울 가설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무 가설, 대립 가설이 있습니다. 기무 가설은 0가설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H0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기무 가설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맞다고 가정하는 가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기무 가설을 기각하여 대립 가설을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기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거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외우기보단 아주 잘 이해하셔야 해요. 그리고 대립 가설이 있습니다. 대립 가설이 진짜 저희가 증명하고 싶은 가설이에요. 새롭게 맞다고 증명하려는 가설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사실을 대립 가설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기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을 설정하는 데는 약간의 공식처럼 정해진 틀이 있어요. 편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무가설은 보통 문장 끝이 차이가 없다, 영향력이 없다, 연관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 라고 끝나고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효과가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약간 정해진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기억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설 검정을 단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밑에 노란색 박스처럼 가설 검정의 단계는 가설 설정, 유의 수준 설정, 검정 통계량 산출, 기각 채택 판단으로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설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신 분 있나요? 가설을 그냥 하나 세우고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면 되지, 굳이 가설을 두 개로 두고 기각하여 주장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드셨다면 아주 예리하신 분일 거예요. 사실 가설 검증은 보통 보수적인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가설 검정에게 새로운 사실을 바로 증명해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기존에 잘 알려진 일반적인 사실을 기무가설, 즉 기무가설을 증명해 기각을 하거나 기각을 실패해서 대립가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은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하고 실험에서 반증하자는 것이 가설 검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설 검정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여 대립가설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나의 주장을 주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검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검정 방법은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단측 검정은 좌측 검정과 우측 검정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검정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세운 가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양측 검정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이 양쪽에 있는 검정을 말합니다. 대립 가설이 만약 땡땡이 아니다, 크거나 작다 라면 양측 검정을 사용합니다. 단측 검정은 말 그대로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이 한쪽 끝에 있는 검정을 말합니다. 대립 가설이 뭐뭐보다 작다 또는 뭐뭐보다 크다인 경우 단측 검정을 사용합니다. 좌측 검정이 그 단측 검정 중 하나로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이 왼쪽에 있는 검정을 이야기합니다. 대립 가설이 뭐뭐보다 작다인 경우 좌측 검정을 사용합니다. 우측 검정은 단측 검정 중 하나로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이 오른쪽에 있는 검정을 이야기합니다. 대립 가설이 뭐뭐보다 크다인 경우 우측 검정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신뢰 수준, 유의 수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저희는 이번에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과 관련된 개념들을 모두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뢰 수준, 그래프 가운데 부분에 있는 신뢰 수준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뢰 수준은 가설을 검정할 때 얼마나 빡빡하게 검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신뢰 수준 95%를 활용할 것인데 추가적으로 다른 연구는 어떻게 신뢰 수준을 설정하는지 소개해 드리자면
연구활동에서는 99%, 단순 설문조사에서는 90% 정도의 신뢰 수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예제를 풀거나 대개적으로는 95% 신뢰 수준으로 설정하고 가설 검정을 해낼 것입니다. 유의 수준은 신뢰 수준과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설 검정을 할 때 이 정도까지 벗어나면 기무 가설이 오류라고 인정하겠다 하는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유의 수준은 전체에서 신뢰 수준을 뺀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신뢰 수준이 일반적으로 95%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유의 수준은 5%겠죠? 여기 기강력이 양측 검정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2.5%로 해가지고 전체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2.5%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강력은 확률 분포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기강력에 검정 통계량이 위치하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양측 검정인 경우 기강력은 유의 수준 나누기 2이고 단측 검정인 경우 기강력은 유의 수준과 같습니다. 신뢰 구간은 신뢰 수준에 포함되는 X값의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임계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임계치는 신뢰 구간에서 기강력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되는 X값을 의미합니다. 검정 통계량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값, T값, Z값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검정 통계량이 확률 분포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기무가설을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않습니다. 유의 확률은 p-value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유도를 고려하였을 때 검정 통계량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즉, 기무가설의 신뢰 구간을 벗어나는 확률입니다. 기각력보다 유의 확률이 작아야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도는 X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자유도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자유도는 표본 -1, 2 자유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아까 검정 통계량, 임계치, 기각력, 유의 확률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검정 통계량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임계치보다 클 때 혹은 음수 부분일 때는 작을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기각력 안에 들어와 있을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럴 때 기무가설 기각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 우리가 구해야 할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안쪽에 있을 때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 확률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유의 확률은 p-value라고도 불리고 검정 통계량에 의해 결정된 구간, 그림과 같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 기각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는 유의 확률이 2.5%보다 낮다면 기무가설 기각에 성공한 거겠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p-value를 유의 수준과 비교할 때는 p-value를 구해주는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 값을 비교해서 가설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p-value와 유의 수준을 비교하기보다는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 값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유의 수준이 0.5일 때는 임계치가 1.96이다 라고 거의 외워주시면 돼요. 단 이것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이 왼쪽에 첨부된 G 테이블을 참고하시면 돼요. 왼쪽에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위쪽에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96을 맞춰보시면 0.975 값으로 지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0.975는 분포의 왼쪽 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의 수준 0.5일 때는 임계치가 1.96인 것을 외우고 검정 통계량과 1.96을 비교하며 검정 통계량이 1.96보다 크면 기무 가설을 기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설 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론으로 들었을 땐 100%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설 검정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에서의 목표는 가설 검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저번 주 수업에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있다고 언급해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어떤 분석을 사용해야 할지 달라지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럴 땐 이 기법을 사용해야 해 라는 것을 배우기보단 가설 검정 방식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가정이나 검정 통계량 공식이 달라지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가설 검정을 하면 되겠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나올 예제들을 통해 가설 검정 프로세스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통해 배웠던 가설 검정 단계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먼저 가설 설정을 하고 유의 수준을 설정하고 검정 통계량을 산출한 후 기각 채택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살펴볼게요. 전체 인구의 평균 IQ는 100이고 표준 편차는 15이다. 오랜 연구 끝에 지능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약이 출시되었는데 실제로 이 약이 인간의 IQ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저희는 이 예제에서 기무가설인 H0와 대립가설인 H1을 작성해 볼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대립가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이고 기무가설이 일반적인 사실로 기무가설을 기각하여 대립가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무가설을 참이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통해 반증하는 것이 가설 검정의 목표라 하였죠. 힌트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3분 동안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각자 작성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3분을 드릴 텐데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르다면 영상을 멈춰주시고 꼭 생각하시고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과 같이 작성하셨나요?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의 IQ 평균은 100이다.
즉 약에 영향이 없다가 기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의 IQ 평균이 100이 아니다. 즉 약이 IQ에 영향을 준다입니다. 가설검정의 목표는 기무가설을 참이라 가정하고 실험을 통해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대립가설이 우리가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유의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유의 확률은 기무가설이 맞을 때 적어도 그 정도의 극단적인 표본값이 나올 확률이고, 우리는 유의 확률을 우리가 설정한 유의 수준보다 작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할 거예요. 이론 설명에서 제가 주로 쓰이는 유의 수준 설정 값에 대해 설명했는데, 한번 2분 동안 유의 수준을 어떤 값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생각해 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구할 p-value, 유의 확률은 0.05보다 작다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검정량을 산출해 볼 것입니다. 통계 검정량을 구하는 공식이나 필요한 과정은 데이터 분석 방법마다 다양합니다. 이번 예제에선 G-테스트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G-테스트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하고 표본의 평균값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약 30개 정도가 넘는 충분한 표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중심극한 정리를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G-테스트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쓰기 어려운 검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T-테스트라는 다른 방법론도 있고 다양한 또 다른 검정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궁금하시다면 구글링을 통해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검정 방법마다 필요한 과정이 다르다는 점 알아주세요. 아까 예제에서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같은 정보를 얻었고 위 문제에서 표본 평균과 표본의 개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작은 힌트를 달아놓았는데 이를 통해 통계 검정량 Z를 산출해 봅시다. 3분 동안 통계 검정량을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도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나요? 통계 검정량 Z는 14.6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산출한 통계 검정량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금 구한 검정 통계량 Z를 임계치와 비교함을 통해 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3분 동안 기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저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은 14.6이고 저희는 유의 수준 0.05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계치는 1.96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정 통계량 Z가 임계치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은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으므로 저희의 대립가설인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의 IQ 평균은 100이 아니다. 즉, 약은 IQ에 영향을 준다 라는 가설을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해서 방금 배운 가설 검정 과정을 다시 한번 주피터를 통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예제가 저희한테 주어졌어요. 아까랑 비슷한 예제긴 한데 숫자만 달라진 예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집단 전체 시험 성적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다. 오랜 연구 끝에 새로운 약이 출시되었는데 우리는 이 약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는지 실험하고자 한다. 여기서 모평균은 18이고 표준 편차는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약을 먹은 사람의 시험 성적을 다시 확인했더니 평균이 10.3이고 이 사람들의 명수는 3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통계치 몇 개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일단 저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모집단의 평균을 알죠?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도 압니다. 그리고 샘플 표본의 평균도 알고요. 표본의 개수도 아네요. 30개. 그리고 이제 가설 검정의 제일 첫 단계인 가설 세우기를 하겠습니다. 기무가설을 먼저 설정할게요. 기무가설은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의 성적의 평균은 8이다. 즉, 약은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대립가설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의 성적의 평균은 8이 아니다. 즉, 약은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정답. 이거를 프린트해서 확인해 볼게요. 잘 작성이 되었는지. H형 과연 잘 작성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작성하셨죠?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봐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가설 설정을 하시고 다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유의 수준을 설정하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볼 거예요. 네, 유의 수준은 제가 일반적인 실험에서 0.5를 사용한다고 말했으니까 0.5로 설정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야겠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볼 건데 일단 임포트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하셨다면 이제 진짜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볼게요. 저희는 검정 통계량 이번 시간에는 Z 테스트를 한다 했는데 여기서 검정 통계량 공식을 표본 평균과 무평균의 차이 나누기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 이 둘을 나눠준다 했죠? 이것을 이제 분모와 분자를 따로따로 계산해 놓을게요. 위에 표본 평균과 무평균의 차이를 샘플 에러라고도 하거든요. 저는 연습명을 이렇게 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아래 여기 저희가 임포트해온 numpy와 sqrt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sqrt는 루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의 표본의 개수에 루트를 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Z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샘플 에러와 SE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몇이 나올까요? 한번 같이 계산해 봅시다. 검정 통계량 Z는 2.37346 어쩌고저쩌고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도 여기까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인풋을 해올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시각화를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정규분포를 그릴 거예요.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라고 했죠.
이 테스트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규 분포를 활용하여 그려줍니다. 이거는 x축을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나눠달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이거는 PDF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x, y축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타이틀도 만들 거예요. 타이틀은 저는 한국어로 제목을 작성하면 자꾸 오류가 떠서 영어로 제목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플랫을 썼네요.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한 p-value를 분포에 그려줄 거예요.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나눠서 해볼게요. 먼저 오른쪽 부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한 검정 통계량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채워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2.37이었죠? 그러니까 2.37을 기준으로 오른쪽 저희의 p-value가 분포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해줘야겠죠? 왼쪽은 음수기 때문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 다 채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그러고 이제 저희는 p-value와 이제 정말 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p-value와 의 수준을 비교하여 기각 여부를 판단할 거예요. SF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SF는 괄호한 인풋 값보다 큰 영역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오른쪽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구한 검정 통계량 값을 넣었을 때 오른쪽의 값이 어떠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양측 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p에 곱하기 2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 저희가 구하고 싶은 p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값인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p-value는 0.017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근데 저희가 설정한 유의 수준이 0.05죠? 0.05보다 p-value 값이 작네요. 그러면 제가 기무 가소를 기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if else 구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 0.05라고 쓸게요. 값이 크면 기각을 실패해요. 저희는 기무 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H0도 써줄게요. 프린트도 써줘야죠. 성공. 그러면 과연 기각에 실패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각에 성공하였어요. 저희가 구한 p-밸류 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낮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겠죠? 더 안쪽에 p-밸류 값이 유의 수준보다 더 안쪽에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 값을 비교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 값을 비교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한 z값을 1.96이라는 임계치와 비교할 거예요. 이런 식이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겠죠? 기무가설 기각 실패.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기각 성공. 역시 기각을 성공하였습니다. 저희의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성공하였네요. 그러므로 대립가설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상으로 기초통계 두 번째 시간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기초통계 두 번째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론부터 실습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번 주차에는 제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숙제 별거 없고,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미 숙제를 다 하셨을 거예요. 이번 제가 강의에서 진행했던 실습을 그대로 따라하셔서 그냥 했다 정도 증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를 다 이번에 실습을 다 들으시고, 그 실습했던 부분을 사진 찍거나 파일을 메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곧 시험 기간인데 시험 준비 잘 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